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형봉입니다. 월요일 같은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난 5월 4일장 참 우리 국내 증시도 스펙타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툭 떨어지다가 나중에 좀 낙폭을 만회하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공매도 이슈 때문에 변동성도 커질 뿐더러 미국 증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꽤나 스펙타클합니다. 네. 한 가지 발언으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2% 가까이 급락했다가 또 간밤에 조금 올라오나 싶기도 하고 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될 전략들이 그만큼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이 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의 전략도 들어보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대형주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코스닥 150 아랫단에 있는 개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맞아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조금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을 모셔서 그 목소리 들어서 그 가운데서 조금 더 무게가 기우는 쪽을 저희도 바라보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번 아니면 2번, A 아니면 B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중간점을 교묘하게 잘 파고들어서 전략 세우자는 거니까요. 오늘도 많은 전략들 들어보면서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미국 경제 규모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을지 모르지만 이는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옐런의 이 같은 발언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의 이 같은 금리 발언으로 현지 시간 4일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1.8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도 나스닥은 0.37% 추가 하락했지만 경제 재개방 낙관론에 힘입어서 다우지수는 0.29%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마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TSMC가 당초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 1개를 지으려던 계획을 최대 6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반도체 공급과 관련해 지나 레이몬드 미 상무장관은 단 하루도 압박을 멈춘 날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의 원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1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이슈들도 계속 나왔고 반도체 소식은 투자뉴스 7 이제 단골 주제가 된 것 같아요. TSMC가 미국의 압박을 단 하루도 받지 않은 날이 없다니까 왜 이렇게 조금 딱하게도 느껴질까요? 네, 삼성이 어떻게 할지도 이제 더 궁금해지고요. 네, 앞으로의 행보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투자뉴스 확인해 보시죠. 공매도 부분 재개 이틀째인 지난 4일 공매도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날에 이어 셀트리온의 공매도 규모는 여전히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카카오, LG 디스플레이, 금호석유 등이 공매도 거래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SK텔레콤이 약 2조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869만 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하면서 SK텔레콤이 신설하는 중간 지주사와 SK와의 합병 가능성이 소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그룹 지배력 확보 방안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대한항공이 각 부서 전문가로 구성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 추진 테스크포스를 꾸렸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UAM의 교통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렵네요, 발음이. 테스크포스 해보세요. 테스크포스. 이런 날도 있어요. 다음에 제가 TF로 적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그 대한항공 관련해서도 얘기할 테니까요. 한번 기다려주시고. 첫 번째는 공매도 얘기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그만 웃으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에 공매도 거래 대금이 어쨌거나 줄긴 했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 20% 감소했는데 그 양으로 준비한 한번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첫날에 외국인들만 코스피에서 8,100억 원 이상의 공매도가 나왔었고 그만 웃으시라니까요. 지금 진지한 공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코스닥까지 합쳐서 1조 원 이상의 공매도가 나왔었는데 양으로 봤을 때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공매도가 이틀 동안에 1조 7천억 원이 나오면서 여전히 부담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금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카오 그리고 셀트리온, LG 디스플레이까지 원래 몰려있던 종목들로 이틀째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 78조 원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물론 며칠 더 보긴 해야겠습니다만은 SK IT테크놀로지의 자금들도 어느 정도 증시에 남아 있으면서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긴 했는데 유동성 그리고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증시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감은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공매도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잠깐 전문가에게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전히 대기 자금은 유효한 상황이고 또 많은 시각들이 금리가 3%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유동성 유효해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어지는 이슈 가보죠. SK텔레콤 소식입니다. 지난 장중에 나왔었죠. 화요일에 SK텔레콤이 자사주 2조 6천억 원 규모를 오늘 소각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달됐죠. 사실상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는 거고요. 발행 주식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금액으로 본다면 삼성 때에 이어서 두 번째이지만 물량 자체로는 역대 최대이죠.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시장에서는 이 합병 가능성이 소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사실 이번 자사주 소각 이전까지 나왔던 SK텔레콤의 분할 시나리오는 이렇지 않습니까? SK의 자회사 SK텔레콤,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올리기 위해서 결국 SK와 SK텔레콤의 이 분할한 투자 부분을 합병할 거고 그 과정에서 여기 주가가 눌릴 거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렸을 때도 합병 소식 한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날 아침에 합병은 좀 미뤄질 수 있다 라면서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드렸었고 네. 그때 당시에 해서 그러면 SK텔레콤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아가지 않겠어? 라는 얘기까지는 해드렸었잖아요. 또 많은 이들이 그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도 지목을 그랬죠. 하기도 했었고요. 어찌됐건 이 합병 가능성이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거의 없어졌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봤을 때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기업 분할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또 짜일 거라고 새롭게 시나리오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 지주사 아랫단에 SK하이닉스가 또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자회사가 아니라 손자회사로 남게 된다라는 건 거죠. 예. 이번 이슈를 놓고 악수냐 혹은 묘수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내놓곤 있습니다. SK와 SK텔레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각각의 전략 잠시 후에 박재영 차장님께 공을 넘겨볼까요? 묘수죠, 묘수. 묘수죠. 제가 예. 또 오타를 냈나 봐요. 오늘 상태가 영.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같은 목요일 지나고 계시고요. 두 번째 SK와 관련해서 그리고 SKT와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흐름 전망들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대한항공 얘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네요. 어제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후에 이제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도심 항공교통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이 팀을 꾸렸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죠. 처음에 어떤 기체에 대한 자체 개발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차그룹이나 하나그룹 측에서 좀 주력을 할 것 같고 일단은 항공교통관리 쪽으로 대한항공은 좀 주력할 것이다 라는 소식까지는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슈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주가 흐름 자체가 네. 영 지지부진했잖아요. 사실 지난해 11월부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올해 1월 말 2월 때까지 피크를 쳤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항공화물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여기서 대응을 잘 하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을 다 해버렸는데 이후에는 뭔가 새로운 게 없었던 거죠. 다시 반납하는 흐름이었죠. 하다 보니까 좀 좀 더 보수적으로 말하면 좀 탄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좀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 대한항공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까? 항공 수요가 다시 좀 늘어난다고 하니까 대한항공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재영 차장님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지런히 질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달려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이어가시죠. 예, 참 오늘도 여쭤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공매도 이슈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참 지배구조 얽히면 머리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SK와 SK텔레콤 어떻게 봐야 될지까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5월 4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네, 뭐 어떤 반성을 그러니까 하셨죠? 증권사나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영향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5월 4일에 이제 훅 떨어졌다가 다시 좀 상승으로 돌아서긴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는 정말 많이 위축되고 좀 게시판 보면 정말 살벌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증시 전망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좀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시장 분위기나 상황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 앞으로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팩트를 놓고 보면 첫날 8,300억 나왔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 자료들이 나온 걸 보면 8,300억이 지금 거래대금 규모로 따지면 이제 0.04% 정도뿐이 안 되는데 2019년도나 2020년도 거래대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규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도 영향을 크게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개별 종목 단에서는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심리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심리가 안 좋아진 건 맞는데 뭐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100% 펀더멘털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영향을 좀 받는 건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5월 4일 공매도가 한 1,000억 정도 더 줄었어요. 첫날보다 조금 더 줄었고 그리고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들도 조금 올라왔고 그리고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5월 4일 날 공매도가 중지된 종목들도 대부분 또 떨어졌거든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공매도가 무서운 투자자의 심리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죠.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제 심리적인 요인은 시간이 지나면 좀 안정이 될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외생 변수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공매도 때문에 심리가 안 좋아졌는데 주변에서 뭔가 빵 터졌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요. 공매도 재개한 그 시점 이후에 네. 2011년도에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는 남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아주 크게 하락할 지금 시점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정말 됐으면 좋겠고 외생 변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제일 가능성으로 꼽히는 게 어떤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요. 잠시 후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어떤 종목별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SK와 SKT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해야 되는지 SK와 SK텔레콤 주가 보면 오히려 탄력성은 지주사가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그저께였죠. 그저께는 이 소식 나오고 네. 이제 갭 상승 출발해서 다 밀리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이 다음 단계는 뭐냐? 이거를 사람들이 알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위에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걸 보고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태형 회장님 남자다. 사나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든 이제 꼼수를 써서 이
이 홀딩스의 지분을 좀 더 많이 가져가 볼까? 그렇죠. 그리고 SK와 이 홀딩스를 어떻게 합병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그룹 지배력은 어떻게 확장을 시킬 것인가. 맞습니다. 그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행보를 보면 전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사주를 가지고 스왑을 해서 자기 지분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거를 불태워 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거 홀딩스 분할한다고 이야기하고 곧바로 SK와 이 홀딩스의 합병은 없다. 당분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런 시나리오보다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디가 좋아질 것인가? 저는 이제 SK텔레콤이 그러니까 분할 이전까지는 SK텔레콤이 더 좋다라고 봐요. 네. 왜냐면 SK텔레콤 자사주를 소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SK의 EPS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물론 이건 뭐 모든 투자자들한테 해당되는 거지만 보통 이제 대주주를 위한 소각은 아닌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그러면 SK텔레콤 소액주주들에게 저는 조금 더 좋은 그러겠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라고 본다면 기업 분할 전까지는 SK텔레콤이 뭐 현재 SK보다는 SK텔레콤 주가가 더 좋거든요. 맞아요. 그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주가 상승률, 연내 주가 상승률을 보면 딱 그 분할 얘기가 나온 그 시점에 SK 그 수익률과 SK텔레콤의 수익률이 역전되면서 SK텔레콤이 지금은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분할 직전까지는 SK텔레콤이 더 좋을 것이다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무게중심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와 관련된 이슈 마무리 짓고 오랜만에 대한항공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러 가지 뉴스들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을 텐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갈 것이냐. 물론 그 보복 소비는 있겠죠. 2020년도에 못 갔었던 것들 끝나고 나면 이제 가야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세상이 이제 비대면화 많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 뭐 회의 같은 것들도 줌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그러면 줌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냐. 근데 이게 또 사용해 보면 편리하거든요. 그렇죠. 원격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이제 미국으로 출장을 안 가고 줌으로 회의하는 수요가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복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래서 대한항공도 이런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먹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UAM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아직까지 이제 그 큰 청사진을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네. 이건 저희가 어릴 때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보던 네. 그런 건데 이제 실제로 한다니까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운데 꽤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진짜 알짜배기들은 뭐 공항을 관리한다든지 네. 아니면 기내식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알짜배기거든요. 그렇죠. 뭐 비행기 만들어봐야 하늘에서 한번 고장 난 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리 같은 걸 하는 업체들은 꾸준히 캐시카우를 그렇죠.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의 이제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UAM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하는 UAM 팀 코리아의 일환으로 좀 한 거기 때문에 대한항공 혼자만의 단독 모멘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간이 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항공업계 분위기들 그리고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은 주지 않으셨어요. 대한항공에 대해서 최근 주가 흐름도 탄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들도 한번 보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별로 이슈들 살펴봤고 종목 속의 코너 속의 코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앵커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운되네요. 제영스 픽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외생 변수 중에 하나가 갑자기 옐런의 입에서 나왔어요. 좀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깜짝 놀랐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투자자는 속으로 다 그런 생각했어요. 금리 인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극구 부인한 게 이제 옐런, 파월 이런 이제 정부 인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말이 나와서 이제 금요일이 아니죠. 화요일이었죠. 쉬는 날 전날 화요일 이제 미국 증시 밤에 보신 분들은 기술주 왜 이렇게 떨어지지?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 이제
이슈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서서히 생각해야 된다.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지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네. 경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모든 제품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4월 달에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두 가지인데요. 생산을 못했다. 이게 생산을 왜 못했냐면 이게 병목 현상 때문에 부품이 없어서 생산을 못했습니다. 네. 생산 지표가 낮아졌고 가격 지표는 올라갔습니다. 가격 지표는 4포인트나 올라갔거든요. 재고는 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재고가 없고 부품 가격이 올라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돈을 얼마를 더 주고서라도 물건을 사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오늘 나왔죠. ISM 이제 비제조업 지수. 이것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ADP 민간 고용도 어제 77만이었나요? 77만이었는데 이게 예상치에는 조금 낮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간 수치입니다. 네. 이제 당장 내일 4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될 건데 고용보고서 발표가 3월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99만 이제 증가하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실업률이 낮아지면 분명히 파월 의장은 그렇죠. 금리를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실업률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실업률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했는데 고용이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약간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채 10년물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시장은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예런 의장이 인터뷰한 것도 이거 어떻게 해석돼야 되지?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미 이미 기술주에서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계속 떨어져. 그렇죠. 다우는 3일 연속 신고가고 나스닥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발 이제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 그런 거라서 당분간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 고용 보고서 나오고 한 2, 3일까지는 기술주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반면에 아니 제조업 지수 이렇게 좋고 고용 잘 되고 코로나 해소됐다. 그럼 경기 민감주가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인데 네. 요거는 금리를 보고 금리가 이제 위로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또 경기 민감주가 올 초처럼 한 번 더 움직일 거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과 대입을 해봤을 때 앞에서 이제 그 외생 변수 충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매도 재개로 인한 위축된 투자 심리를 불을 지필 것인가 아니면 방어를 해줄 것인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 금리 인상 이슈는 외생 변수로서 강도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건데요. 저는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뭐 매번 FOMC 있을 때마다 25bp씩 올리거나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준비하자 그런 뜻이었고 예. 아마 금리 올릴 가능성도 올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테이퍼링 정도 언급을 하겠죠. 그래서 뭐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외생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2009년도 그랬고 2017년도 그랬고 환율이 약세 위로 확 튀어 올랐거든요. 그런 현상만 없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경기가 좋으니까 오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뭐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시장을 꺾는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까지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일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에어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